금융을 분석할 겁니다. 일본 금융을 분석하면 우리 경제가 혹시라도 일본처럼 갔을 때 어느 타이밍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부자 되는지 그 타이밍을 콕 집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매우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말에 있었던 일본 금융투자위원회 회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YCC를 1% 초과 허용을 했습니다. YCC, Yield Curve Control. 설명드리면 뭐 1시간짜리니까 뒤에 간단하게 알려드리지만 1% 초과 허용을 했다는 것은 금리를 상승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양적 완화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즉 일본이 사실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면 일본 물가가 2.8%입니다. 원래 2.8%라서 일본이 저성장인데 2.8%면 일본 국민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켜야 되는데 상승 원인은 수입자 물가입니다. 지금 엔화가 워낙 약세입니다. 엔화 한번 볼게요. 엔화 월봉 차트를 보면 엔화가 정말 초약세죠. 지금 1달러당 150엔. 이거 돌파하게 되면 일본 폭망입니다. 폭망.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방어를 할 걸로 보고요. 작년에도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서 방어를 했고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수입할 때 1달러짜리 살 때 150엔 필요하니까 수입할 때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싸게 주고 사오기 때문에 수입자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이 어려워지죠. 결국은 엔화를 이렇게 강세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만 인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밖에 나가 있던 엔캐리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엔화를 사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고 수입자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금리를 어떤 기조로 인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YCC, Yield Curve Control에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7월까지, 여기가 7월입니다. 7월까지 보면 0.5% 금리를 0.5% 올라오는 걸 막았습니다. 일본이. 올라오게 되면 일본이 대규모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제어해서 그대로 0.5% 이하인데 7월부터는 1%로 해주면서 허용을 해서 금리가 인상이 됐고 이번 10월에는 1%마저 초과도 용인한다 있으니까 금리를 계속 상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큰 기조를 바뀌게 된 이유는 앞에 말했지만 물가입니다. 그리고 엔화의 약세입니다. 이걸 잡기 위해인데 기조는 4월 달부터 사실 기조가 바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했죠.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기존에 아베노믹스를 이끌었던 10년간 장기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퇴임을 합니다. 퇴임 후에 들어온 게 우에다 가이저입니다. 우에다 가이저는 이 YCC 정책을 반대를 했던 인물이니까 YCC를 폐지할 거다. 물론 폐지할 때 한 번에 폐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요. 그래서 이번에 1% 허용, 내년에는 폐지.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의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엔화는 강세로 가죠. 이 얘기는 일본 엔화의 약세를 배팅했던 것들은 지금 이제 강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 엔화 사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런 거 한때 열풍이 불었죠.
엔화가 강세로 가면 환 손실이 나니까 투자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또는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 물가 잡고 엔화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바로 올리면 되는데 점진적인 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일본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요것은 국제결제은행 BSI 기준으로 1분기 부채고요. 일본 부채가 GDP 대비 231%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같으면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47%. 그렇게 많은 빚으로 먹고 사는 미국도 100%입니다. 2배가 넘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상당히 나갑니다. 일본 예산에서 이자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 예산 규모 한번 볼게요. 보면 일본이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서 이자가 7.4%, 그리고 채권 상환 14.6%, 이거 두 개 합치면 채권 이자와 채권 상환하는데 22.1%, 일본 예산 전체의 22.1%,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면 예산이 더 커지니까 일본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본 국채를 보면 일본 국민 86.6%가 일본 국민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아무리 높아도 상환을 요구하는 게 없죠. 국민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게 높아도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반비례니까. 국채 가격 하락을 하면 이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이 가격 손실이 나오죠. 국민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예산 부분 또 가격 하락 부분에 따라서 확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이저의 YCC 폐지 의지가 있고, 그리고 물가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엔화, 약세 엔화를 강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점진적이던 금리를 올리고 환율 방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부채가 이렇게 많아졌고 엔화가 약세가 됐는지 이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2012년으로 가야 됩니다. 2012년 뭔 일이 있었나요? 아베가 집권을 합니다. 2012년 아베노믹스. 아베가 집권을 해서 아베노믹스를 펼치는데 세 개의 화살, 뿅뿅뿅, 세 개의 화살로 대표적이죠. 그 화살 첫 번째는 양적 완화입니다. 일본은행이 돈을 푸는 겁니다. 막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재정정책 확대입니다. 채권 찍어서 정부도 돈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어서 공격적인 성장을 하겠다. 이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물가, 제로에 가까운 물가도 2% 올리고 물가보다 성장률을 3%까지 올리겠다. 야망을 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아베가 집권기까지 얼마나 돈을 풀었나 하면 통화량이 2.6배 증가를 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일본 엔화는 86엔에서 120엔으로 약세로 갔고 지금 150엔까지 약세로 왔죠.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성공을 했느냐? 사실 아베 때까지는 성공을 못합니다. 보면 아베 재임 기간 동안 돈은 앞에처럼 이렇게 풀어서 환율은 약세로 갔지만 평균 소비자 물가는 1.3%, 목표치 2% 못 났고요. 명목 성장률 3%인데 못 났고요. 대신 엔화가 약세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4.5%에서 3.3%, 경제가 그래도 좋아질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일본 금융 자산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을 알고 가야 되고요. 먼저 엔화입니다. 엔화 보게 되면 1985년
프라자 합의 후에 엔화가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계속 강세로 가다가 아베노믹스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 하면서 완전히 턴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50엔인데 이게 돌파가 되면 200엔까지 가니까 이건 일본 수입자 물가 올라가고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어를 할 걸로 보고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이 정말 화랑이죠. 주식시장. 10년 주식시장이 화랑을 끝내고 프라자 합의로서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수출이 점점 어렵고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일본 주가는 장기 하락을 합니다. 2012년 1989년부터 2012년 30년입니다. 30년. 장기 하락을 하다가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가 돈을 푼다 했을 때 이때부터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도 혹시라도 일본처럼 저성장을 하고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러면 계속 참아야 됩니다. 시장이 흘러내리고 저성장 국면에서는 채권만이 유일한 답이랐고요. 그래서 일본이 국민들이 채권만 매수해서 채권 비중이 확 올라간 거고요. 그러다가 누군가 대통령이 안 되겠다. 돈을 풀어서 우리 경제 살리겠다. 뭐 추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통화량을 한 2배 늘리겠다. 막대한 양적 완화한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 사야 되고 무조건 부동산 사야 됩니다. 일본이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200% 상승을 했죠. 이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 한 10년 뒤에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집권한 정부가 아베노믹스처럼 돈 푼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 사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서 보면 아베가 왜 이렇게 결심을 했냐고 하면 이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후에 확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2009년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성장이 계속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융위기로 급락을 하고 이게 상승을 못하고 다른 나라는 상승을 하는데 2, 3년 흘러간다 그러면 저성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때는 대규모 양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 매수하면 안 되고 채권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아베노믹스 나오면 그때 주식 매수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제가 되고 정책을 매일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피기 어렵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저 이건경제TV 구독, 지금 구독을 하시고요. 구독을 하시면 제가 그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늘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뿡뿡 난다 했지요.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도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